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22일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약간 좀 자극적으로 보이죠? 홍남 기재부는 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까? 오늘 아까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하면서 그 카드 캐시백을 기어코 관철시켰던데요. 제가 오늘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러기 전에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 여론이 좀 이렇게 반분되어져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부자한테 왜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요. 이건 이제 재난 지원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난 지원금이요.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은 재난 보상금 혹은 재난 위로금이라고 우리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코비드19 재난이요. 재난은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재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종종 겪는 재난 중에 수재 같은 게 있죠. 수재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지역이 침수되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산불이 나가지고 지역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요? 코비드19 재난은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죠. 모두의 자유.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어떤 개인도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모두가 자유로울 때 이 코비드19 재난은 사실상 끝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재난, 수해라든가 혹은 화재로 인해서 어떤 생긴 재난 같은 경우들은 그 해당 지역에 주로 피해가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바깥에 있어 거주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겪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하는 방법도요. 왜 우리가 코비드19 재난은 모두가 자유로울 때 그 개인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코비드19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의 바이러스하고 차이가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두가 그러니까는 모두가 자유로울 때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또 그게 또 전파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재난에서 우리가 새로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집단 면역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이 사망률을 낮춰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감염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감염을 최소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피해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감염 이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하는 곳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감염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말해서 대면 경제 활동을 하는 하는 부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제 활동의 자유를 우리가 직접 지금도 진행되고 있듯이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한을 하다 보면은 그 제한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요.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의 어떤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명령에 의해서 제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피해가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런데요. 감염 확산을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책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대책은 뭡니까요? 결국 그 시민들,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러니까는 감염이 이게 전염이 자신이 감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협조를요. 그렇죠?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모임 같은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요? 시민들이 어떻든 간에 그런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해요. 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협조를 자발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마스크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또 마스크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임도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결국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협조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그러니까 수반하는 겁니다. 불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그러니까 사실 피해도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봉쇄를 하지 않고 개방을 유지하면서 이 그 코로나 방역을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이유, 즉 경제적인 성과와 이 감염병 확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은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K방역이죠. 그 K방역이 만들어낸 근데 그 이익이 유무형의 이익이 대단합니다. K방역으로 인해서 국가의 그러니까 이미지도 굉장히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K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도 경제적인 성적표도 1등을 했고요. 예? 이런 유형 무형의 그러니까 많은 이익도 만들어냈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력을 한 결과로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바로 전국민 지원이고 그래서 전국민 지원은 앞에 재난지원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상.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재난보상금 혹은 재난위로금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재난보상금이나 재난위로금은 감염을 그러니까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불편을 하고 국가의 공동체의 이익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지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문들이 어떤 부문들은 피해를 보고 어떤 부문들은 피해를 그래도 안 본 부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K방역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 국가적인 이익을 일단 유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지난해 OECD에서 사실상 1등을 했습니다. 예? 1등을 했는데 1분기까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5.3%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그러니까 더 높았습니다. 이 5.3%포인트가 GDP 대비해서 5.3%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한 12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12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러니까 굉장히 기여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럽인들처럼 마스크 쓰는 걸 거부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마스크 쓰는 걸 잘 협조를 안 하고 했으면은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그러니까 저것보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유럽이 처음에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던 이유가 마스크 쓰는 거를 그러니까 기피하고 안 쓰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모임도 그러니까 모임도 자제 안 하고 막 파티도 막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그런 자발적인 협력, 예?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하나의 그 자율성을 자발성을 발휘를 해준 덕택으로 122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익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면은 그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를요. 국가가 이익을 저렇게 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활동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타격도 더 적게 입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수 경기도 덜 타격을 받았고 뭐 이런 거 등등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만들어낸 국민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재난 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 1호금 내지는 재난 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가 절대 없었으면은 저 122조 원 이상의 이익을 못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저 전 국민이 저렇게 협조를 하는 데 속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협조를 한 거잖아요. K방역의 주인공은 모든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소득이나 자산 같은 수입을 가지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더 기여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K방역의 기여도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이전에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현상인 새로운 이 처음과 같은 현상인 코비드19 재난을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기재부 관료들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죠. 사회 갈등을요. 자, 재난보상금은요.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저는 선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별도 필요한 겁니다. 아까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잖아요. 피해를 입힌 사람들한테요. 그렇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입힌 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피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선별 지원도 해주고 전 국민 지원도 전체 국민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그러니까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상받을 권리를요. 위로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받은 거는 우리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난해 우리가 한번 시행을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돈들이잖아요. 결국은 일정 기간 내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난보상금은 또 다른 형태의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을 가지고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지원을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보상금 즉 전국민 지원은 국민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한단 말이죠. 전 국민이 내가 지난해 3개월 동안 쓰게 돼 있었으니까 3개월 동안 다 쓰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주머니로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하고 선별을 했을 때가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가라든가 가계소득 증가도 높았었고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도 높았었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그렇게 굳이 반대를 하느냐? 선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선별에 실패를 했어요. 하위 20%가 자영업자 가구들 보게 되면 가장 적게 지원을 받았어요. 상위 20에서 상위 40%가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고요. 선별도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위 20%는 무등록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분들은 증빙을 못하니까는 이 지원을 못 받고 반면에 4분위, 5분위 상위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소득 인제 그러니까 이게 다 제대로 보고가 안 되면서 소득 보고가 그러니까는 그 기준보다 자기 버는 것보다 적게 보고돼 가지고 많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기준 밑에 소득으로 저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는 본론인 홍남 기재부가 왜 이걸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수치를 가지고 전 국민과 선별을 같이 결합시키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얘기 드리는 것을 수치로 제가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수치가 잘못됐으면은 수치로 반박을 하시던지, 예? 기재부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럼 정책을 바꾸던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선별보다 전 국민이 더 효과가 컸다고 우리가 수치가 입증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건 뭐냐? 그건 정책이 아니라요. 정책이 아니라 그건 이념입니다. 이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지 말랐단다. 원전 저거를 탈원전을 하지 말랐단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고집인 거예요. 일종의. 자기가 그러니까 믿고 있는 어쨌든 간에 신념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것을 그냥 고집을 부릴 때는 그건 그냥 이념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예?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할 텐데 홍남기랑 우리나라 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90년대 그러니까는 이 석사학위를 그러니까 영국에서 했는데 이 90년대 이분이 공부하던 시절이 소위 신자유주의, 흔히 금융화, 세상 모든 것을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이해를 가지고 재편을 한 것이 금융화입니다. 이 금융자본 논리에 완전히 젖어 있는 분들이에요. 금융자본 논리가 그냥 경제학의 한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다면은 IMF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성문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철진한 얘기를 아직도 그러니까는 본인의 신념으로 본인이 아는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게 자기 젊었을 때 공부한 걸 가지고 지금 나이가 60이 돼서도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는 예? 세상 바뀐 걸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금융자본 논리는 뭐예요?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요. 예? 돈이라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제일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정부의 재정을 가능한 한 적게 써야 됩니다. 소위 재정 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을 적게 쓰는 것이 바로 선별 논리죠. 선별.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최소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은 세금도 적게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 누가 혜택을 봐요?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 논리는요.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게 되면은 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부자들의 혜택을 최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직자들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재부 모피아들은요. 예? 왜 그러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부자들을 감싸는지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 논리인데요. 정치 논리인데 우리가 이 민주정부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이 예우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그 대통령이 자신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책임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자신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하기보다는 총리한테 국무총리한테 많은 권한을 그러니까 사실상 위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요. 이 행정은 뭐냐면은 이 국무총리가 다 통솔하게 돼 있어요. 예? 헌법 그러니까 우리가 86조를 보게 되면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은 장관들도 뭐냐면은 이 그 임명하는 것도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제청을 하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해임할 때도 국무총리가 그러니까는 해임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해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무총리의 권한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민주정부들은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국무총리를 거의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했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를 한 거지요. 그런데 민주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을 그러니까 제대로 행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인사를 할 때 그걸 빨리빨리 교체를 못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보게 되면요. 정부조직법에도 보게 되면은 이 국무총리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국무총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실상 정부의 행정조직들을 다 총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총괄하게 돼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국무총리실 밑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요. 그러니까 국가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기재부가 하는 업무가 있고 교육부가 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방부가 하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업무들을 전체를 조정하는 게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뭐냐면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 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듯이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이요. 청와대 대통령 밑에 있는 정책실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이 권한이 대통령 밑에 있는 청와대 정책실보다 더 막강합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요. 더 막강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역대 국무조정실장을 봐보세요. 박근혜 때부터만 제가 이렇게 추려놨어요. 예? 제한이 돼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총리를 누가 했죠? 정홍원 씨라는 분이 했습니다. 이때 국무조정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동연 씨입니다. 김동연 씨가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초대 경제부총리였었어요. 이 국무조정실장들은요, 다 기재부 출신들이 여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되게 차관을 하다가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이 국장급 하다가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차관급이에요. 차관직입니다. 차관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무조정실이 얼마나 막강한 부서인지는요,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박근혜 때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누구냐면은 지금 국힘당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이요. 예? 이 사람이 정홍원,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정치판을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석준 씨입니다. 이석준 씨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했지만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에요.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기재부 부총리하는 홍남기 씨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누구죠?
이낙연 전 대표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국무조정실장은 누굴 시킵니까? 국무총리 사람을 시킵니다. 국무총리 자기 사람을 시켜요. 자기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사람이에요. 대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이 누구를 했냐면은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 한 게 노영욱,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가 있죠. 국토교통부요. 부동산 정책 위반하는,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김동연 부총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했던 분들이에요. 주요 요직을 했던 분들. 예?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전 정권 사람들이 이 요직을 맡냐 이거예요. 맡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기재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기재부의 힘이에요. 자, 국무조정실장은 차관급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무총리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시킬 때 그 국무총리는요, 특히 민주정부에서는 2인자 아닙니까? 2인자일 뿐만 아니라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많은 정치인 출신들을 갖다 앉혀요. 예? 그렇죠? 이낙연, 정세균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꿈이 뭡니까요?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다음에 정치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정치인 국무총리를 앉힌다는 얘기는 뭐냐? 그 정부에서 후임자로, 그 정권의 후임자로 그러니까는 이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주자로 이렇게 뛰어든 이유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후임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후임자로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국무총리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요. 많은 국가의 중요 사안을 맡기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국무총리를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한테 뭐냐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국무총리한테 맡겼는데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들이 속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국민들이 속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기재부 부총리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관에 대한 제청을 누가 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전 총리가 제청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을 기재부 제일 막강한 부서인 기재부의 수장으로 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남기 국무총리 조정실장과 홍남기 기재부 지금 이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이게 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칼날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발했을 때 2017년 5월에 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정책, 경제 정책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외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을 만든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 소득주도 성장 용어랑 개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요? 지금 K대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부경대 출신의 홍장표 교수잖아요. 이 양반이 경제 수석을 했어요. 예? 그렇죠? 외부에서 개혁 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2018년 6월 달에 경질당합니다. 잘려요. 경제수석에서요. 예? 경질당합니다. 2018년 6월 달에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윤종원 씨라는 분이 들어갑니다. 윤종원 씨요. 윤종원 씨가 홍남기 부총리보다 한 2년 선배예요. 기재부. 이 양반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 근데 이 양반이 기재부에서 일을 하다가 경제수석으로 간 거예요. 청와대를 접수한 겁니다. 기재부가. 기재부를 접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경제수석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IBK 행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IBK 행장으로요. 이 기재부 출신들은요.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 민간 영역 왔다 갔다 합니다. 여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만큼 권한이 막강을 해요. 그러니까 왜 경제수석이 홍장표 경제수석이 잘렸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 그다음에 뭐냐면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가 장난을 치기 기술이 들어갔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일자리 대참사가 고용 참사가 터져 나오게 됐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는 실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개혁 세력들이 다 축출당한 거예요. 거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기재부 관료들이 차지한 거죠. 관료들이 차지한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그러고 나서 윤종원 씨가 언제까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했습니까? 2018년 6월 달부터 1년 동안 합니다. 이 1년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년 하는 사이에 홍남기 씨가 경제부총리로 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장하성 실장도 쫓겨나고요. 청와대에서요. 이런 일이 생겨요. 예? 이런 일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와대는 다 기재부가 접수를 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칼날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자, 기재부가 왜 그러면 기재부 출신들이 국무조정실장을 하느냐? 기재부 권한을 한번 봐보세요. 정부조직법 27조를 보게 되면은 기재부 권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이 돼 있어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전체 그러니까 발전 전략을 수립. 이 국가발전 전략 수립은 청와대 정책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국무조정실이야.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을 당연히 그러니까 기재부가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거기다가 뭐냐면 예산 편성 권한 갖고 있지, 세금 관련하는 돈 배분은 다 여기 관련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조직을 다 그러니까는 힘을 쓸 수 있는 정부 조직에 대해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기재부가요. 기재부 출신들이 국무조정실장으로 가고 그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 정치인 국무총리는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쓰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조달청도 굉장히 적폐가 많죠. 조달 업무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패가 많습니다. 예? 근데 역대 조달청장이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기재부 출신입니다. 공무원들의 소원은 뭐냐면은 자기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자리가. 그런데 조달청의 조달청장을 조달청의 청장이라든가 이런 조달청의 청장을 외부 기재부 출신들이 와서 딱 그걸 차지해 버렸어요. 그럼 조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자리를 그러니까 기재부가 와서 접수를 해버리니요. 예? 이게 기재부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캐시백을 또 발표를 했죠. 카드 캐시백을요. 여기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기재부 출신들 중에서 기재부 출신들 보게 되면 한 58세에서 한 64세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60세 전후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선배들과 그다음에 밑에 쫓아오는 후배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예? 이들이 사실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김주현 씨라는 분이 지금 뭐냐면 여신금융협회가 뭐 하는데요? 카드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 협회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주현 씨가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입니다. 기재부에 갔다가 금융위원회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부 산하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 어떤 게 있죠? 우리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IBK라든가 이런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이 소위 회전문 인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 이 여기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퇴직하고 나서도 연봉을 챙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바로 뭐예요? 기재부가 지역화폐를 되게 싫어합니다. 지역화폐를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합니다. 기재부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 어느 산하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입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럼 여기에 공공기관의 장은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그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가냐? 이 사람이 조봉환 씨라는 분이 61세. 예? 홍남기 부총리하고 거의 비슷한 저거예요. 동기예요. 여기에 기재부 국장 하던 사람이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짜증날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쭉 올라갈수록 그런 자리도 없어. 예? 올라갈 자리 없으니까 그냥 퇴직을 해야 돼. 예? 근데 기재부 출신들은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장을 차지하거나 금융기관 협회장을 차지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앉아있는데요. 그렇죠? 자, 기재부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과 관련된 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금융권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은성수 씨가 마찬가지로 이 홍남기 씨하고 비슷한 저거들이에요. 다요. 아까 봤듯이요. 이 양반도 뭡니까? 기재부 출신으로 했다가 지금 금융위원장까지 가 있잖아요. 이 양반은 은행장도 했었고 자기들끼리 뺑뺑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너서클처럼 회전문 인사하면서 계속해서 영원히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예? 은행연합회 회장 김광수 씨. 이건 누굽니까? 기재부 출신이죠. 이 사람도. 예? 기재부 출신. 이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기관은 민간, 공공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간 금융기관, 공공 금융기관, 자기들 기재부 산하 그러니까 조직의 공공기관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해요. 예? 이렇게 막강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어딜 가느냐? 퇴직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민간 금융기관 이익단체 장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러니까 로펌, 커다란 대형 로펌에 고문을 하면서 퇴직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수억 원 연봉에 그러니까 가면서 뭘 하냐? 로비하는 거예요. 예? 로비 후배들한테. 상호저축은행, 소위 말해 저축은행에 중앙에 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것도 그러니까 연봉 제가 알기로 한 3, 4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양반도 박재식 씨가 여기 중앙회 회장인데 이 양반 기재부 출신. 다 기재부 출신이에요. 한국거래소,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손병주 씨. 손병주 씨도 이 홍남기 씨 후배입니다. 이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이분도요. 예? 기재부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김주현 씨. 이 사람도 기재부 출신이고 그다음에 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정지원 씨도 기재부 출신이고요. 예? 심지어 연금공단의 이사장도 기재부 출신이고요. 기재부가 안 가진 데가 없어요. 기재부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제 제가. 그럼 기재부들은 사실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는 국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국민과 관련된 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민간 금융기관,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복무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기 자리들인 거야 다. 퇴임 후에. 예? 자기 자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재부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전체 행정 조직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국무총리, 차기 대통령을 그러니까는 노리는 정치인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가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은 왜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을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지금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걸 선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예? 자기들은 전 국민을 이걸 자기도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만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속 좁은 정치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선별을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를 지금 경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총리한 사람들을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왜 확실하게 대통령이 중심을 못 잡아주냐 이런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들 자신이 시킨 국무총리 그리고 그 양반들이 지금 여전히 뭐냐면 차기 대권 주자에 지금 그러니까 뛰어들었고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된 정치를 할 때는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예? 정치라는 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특정 자연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낙연의 사람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고집 피우는 것에 온 국민이 많은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대통령을 뽑아줬으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무총리의 권한을 좋게 얘기하면 존중을 해주는 건데 거기다 맡김으로써 정치인 국무총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속 좁은 정치를 한 결과 저런 그러니까는 홍남기 부총리 같은 이런 소위 말해서 저는 이거 이제 기재부의 모피아들이 이런 괴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선별이 훨씬 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더 많은 돈을 쓰고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됐는데 계속 고집 피우는 것이 이게 뭡니까요? 이건 거의 종교예요. 예? 종교잖아요. 경제 정책은 과학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 국민을 반대하고 선별을 하는 것은 홍남기, 이낙연, 정세균,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게 서로가 상호 함수 관계에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 논리도 여기에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정치 논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치인 국무총리의 정치적인 욕망. 예?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겠다는 정치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작용을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직을 걸고 반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선출 권력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제가 지금 오늘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예? 어떤 특정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이 되려면은
국민의 아픈 부분들,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정치를 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힘이 돼주는 것이지, 국민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밑에서 국무총리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예?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배려해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자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쓰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선별 지원과 홍남기, 이낙연, 정세균, 문재인 대통령의 함수다. 이것과는 선별 지원과는 함수다. 이렇게 제가 오늘 규정을 하면서 오늘 이게 경제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지원을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고, 왜 이렇게 이걸 반대하는가,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은 적어도 다음 민주정부에서는 이 기재부 모피와 해체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차기 민주정부에다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이 전국민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과 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시는 분은 국민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사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